거길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뚜벅뚜벅 오더니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자기 얼굴에 빡 들이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에 자기 타워팰리스 집 주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타워팰리스 산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집이었겠냐고요. 부모님 집이었지요. 어쨌든 그걸 받으신 분은 이 세상에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지 약간 이러면서 그때를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본성을, 그 본질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부심의 최상욱입니다. 얼마 전에 채부심 채널 커뮤니티에 좀 짧은 글 하나를 인용을 했습니다. 질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질투는 자신의 불행을 드러내며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자신의 무료함이 반영된 것이다. 속물은 정신적인 욕구 대신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탐욕스러워진다. 시기심이 많으며 사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남이 가진 옷, 집, 보석 등을 보면 나도 갖고 싶어진다. 그러나 정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그런 바깥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속물은 정신적 능력에 대해서 혐오감과 심지어 증오감을 느낀다. 불쾌한 열등감, 막연하고 은밀한 질투를 느끼지만 그 마음을 은폐한다. 질투심이 커지면 남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면 존경의 마음은 삭제된 채 지위와 부, 권력과 영향력만을 부러워하게 된다. 정신적인 것보다 외적인 면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심리가 바로 남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이유다.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채부심 커뮤니티에 글을 썼습니다. 사실은 질투가 자신의 불행이나 결핍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라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의 좋아요만 1000개 가깝게 그 글에다가 눌러주셨고, 댓글도 거의 수십 개를 적어주시다 보니까 저도 그걸 읽으면서 그럼 이런저런 그런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지인이 자기한테 잘 사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라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너 여전히 잘 살아? 아직 안 무너졌고? 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자기는 친구들 중에서 잘 된 거, 질투 같은 거 잘 안 한다,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 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막상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질투가 꽤 많이 느껴진다면서 좀 반성의 글도 적어주셨거든요. 저도 지금 외부로 어쩌다 좀 나와서 좀 듣고 있긴 한데, 저 역시 여의도에서 있다가 애널리스트 그냥 잘만 하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쫓겨 나듯이 나와서 제가 그냥 박차고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나름 유튜브 씬에서 정착하고 잘 살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서 막 저를 또 시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주 소수겠죠. 그런 얘기를 또 간접적으로 좀 듣고 있기도 하거든요. 질투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 정말 어려운 감정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엔 정말 많이 느껴져서 그런 글을 올렸더니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소개할 책은 뭐냐? 처음부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렵게 나왔냐? 오늘 소개할 책은 불안의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의 끝에서는 니체라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쇼펜하우어입니다. 나야 쇼펜하우어, 니체를 곁들인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강용수 박사님이십니다. 쇼펜하우어의 전문가죠. 바로 얼마 전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을 저희 채부심 채널을 통해서도 소개한 분입니다. 이분이 쇼펜하우어에 이어서 니체까지 곁들여서 이제 책을 냈기 때문에 불안은 쇼펜하우어, 약간 절망은 좀 니체를 인용을 한 것인데, 두 철학자들은 불안과 절망을 다뤘지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담은 책이라 보시겠습니다. 일단 강용수 박사님 출연 영상들 조회수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가 없을수록 똑똑하다는 증거, 제목이 엄청나죠? 이 영상은 지식인사이드 채널에 올라갔는데 영상 조회수가 촬영일 기준 167만 회에 이르고요. 김작가TV에서 나와서 한 친구가 없을수록 똑똑한 증거, 인간관계 친구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 이건 역시 조회수가 149만 회입니다. 요즘은 사실 유튜브 조회수로 그 사람이 좀 많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조회수 얘기하는 게 굉장히 속편한데, 저도 피카오 코리아의 메인 영상이 현재 조회수 약 100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회수로 어필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조회수를 2개 연달아
내셨고 쇼펜하우어라든가 이런저런 철학가들의 사상을 전달하시는 그런 박사님이십니다. 이젠 책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난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이었죠. 그 책도 그렇지만 이번 책 역시 구성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왜냐하면은 쇼펜하우어라는 그런 인물만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니체를 곁들였잖아요. 나야 들기름, 이게 아니고 나야 니체인데, 사실 쇼펜하우어하고 니체는 생전에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생이고 1860년에 사망을 했고요. 니체는 1844년생이고 1900년 사망했습니다. 둘 다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못 만났고, 니체가 어느 날 고서점에서 쇼펜하우어 책을 발견하고 며칠 밤을 걸쳐서 읽었는데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출생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만은, 니체는 그것도 맞지만 더 용기를 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을 같이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용수 박사님 책을 여러 권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은, 많은 철학책이 그 철학가의 사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책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강 작가님 책은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상황이나 감정들을 먼저 꺼내고 발제를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뭐 쇼펜하우어가 됐던 니체가 됐던 뭐 다른 많은 철학가들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책과 글을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 이 철학가들에 대해서도 그냥 필요한 것만 조각조각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사상들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했고, 그거를 잘 대응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해야 되는지처럼 이제 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용수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는 철학책이 어렵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그냥 너무 쉽게 읽혀가지고, 원래 철학책이 어렵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위화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작가로서 글을 잘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서두에 설명한 게 뭐 친구, 아까 친구에 대해서 성공에 질투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정과 사교를 다룬 것이 챕터 8입니다. 우정에 대해서 다룰 때 아무리 친해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은 그 관계라는 거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뭐 영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는데, out of mind 되는 겁니다. 말처럼 우정에도 손상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서 그 우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리는데, 우정이 있었던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추상화된 다음에는 그냥 오히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질문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속적인 질문하는 겁니다. 너 어디 살아? 결혼했어? 애는 낳았어? 어느 회사 다녀? 나중에 뭐 연봉 얼마야? 매우 세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신 너 뭐 잘 지내라는 그런 친구와 우정이 있었을 건데, 오래된 지나고 나서 물어봐야 되다 보니까 세속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주 만났다면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지만은, 자주 안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근황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말을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물질적인 그런 인간관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인격적인 그런 관계이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인격적인 특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약간 본질이랑 현상 이런 걸 다루던 사람이다 보니까 본질이 인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 우정에 대한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과연 요즘 세상의 우정에 진짜 참된 관계가 있느냐? 참된 관계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정 챕터를 읽는데도 되게 재미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우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득세의 과정으로 우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의리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친구의 성공에 질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댓글에만 많이 남겼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정말 경험한 사람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채식주의자 책으로 맨부커에 이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런 국가적인 경사스러운 일에서도 같은 그 소설가 씬에서는 질투가 있는 것이죠. 그 질투라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비판, 비평, 합리적인 지적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질투 감정을 배설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고 인간 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순전히 100% 이기적인 사람이 좀 어렵듯이 완전 이타적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참된 인격적 우정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처럼 본질 현상을 다루는 차원에서 참된 인격적 우정이
뭐 있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단 표정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되고 가식 없는 슬픈 표정이라든가 기쁜 표정을 지어주면은 이제 그것이 친구다. 나의 고통이나 그런 기쁨에 뭐 슬프거나 아니면은 기뻐하는 그런 표정을 보이는 것이 참된 친구고, 완전히 참되고 순수한 100% 이타주의적인 그런 이데아에 존재할 것 같은 그런 우정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것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이 좀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다르다고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친구는 동고동락, 고통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나눈다는 것이 동고 이거죠. 이게 독어로는 미트라이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정의 기준으로 쇼펜하우어가 봤습니다. 근데 니체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요. 니체는 고통을 나누는 거가 우정이 아니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쁨이 미트로이데인데 니체는 우정을 축하해 줄 줄 아는 것을 우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단 쇼펜하우어의 우정이 슬픔을 나누는 우정이고 니체는 슬픔을 나누는 우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쁨을 나눴을 때 진짜 우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논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우울증이라든가 자신의 불행을 이제 얘기를 하거나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불행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행을 과시하고 아픔을 호소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정을 받게 되거나 여러 가지 관용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그걸 호소하고 받았기 때문에 뭐라도 된 듯한 그런 우월감을 입증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향한 어떤 동정에는 역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또 열망이 숨어 있다고도 해석을 해요. 고통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고통이라는 게 슬픈 일인 것도 있지만은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 호소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관용이라든가 동정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 아니다 하면서 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문 뱀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한다. 가장 하등한 동물도 남의 고통을 상상한다. 그러나 남의 기쁨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은 고등한 동물의 가장 높은 특권이다. 그들 중에서도 특별한 본보기가 되는 자들에게만 가능하다. 즉 그것은 드문 인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정이라는 챕터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그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했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현재의 추세들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철학적인 접근을 얘기하고 그 철학적인 접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인데 이게 총 16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저희는 이제 우정이라는 한 챕터, 한 꼭지를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교의 자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우정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더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거나 등등 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그 대응 방향까지도 좀 압축적으로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책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 해석대로 읽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책의 저자의 해석과 제 해석이 다르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독자이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11장이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고 욕망을 다룬 챕터인데 우리 채널이 또 그 욕망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어야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먼저 욕망의 균형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욕망의 밸런스인 거죠. 최대 결핍, 최대 만족 그 사이에서 최적화를 시키고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지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적화 지점을 잘 찾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굉장히 과몰입되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 한 3, 4년간 부동산이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지금 자산 밸런스가 다 깨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적정한 만족을 찾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욕망도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옆에 사람이 너무 없으면 또 너무 외로워가지고 두려고 하는데 또 너무 많아지면 반대로 그 많아진 데서 필요함을 또 느끼는 법입니다. 즉 나에게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적당한 밸런스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또 인간이라는 그런 동물인데요. 이 책은 그 정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결국 방법론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든요. 인간관계론, 인간관계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4가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인간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은 자기를 너무 돋보이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류승수 씨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유명한 밈의 명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돋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는 예를 들면 외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보이기 위해서 그걸 막 무리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역으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그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외적인 부분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옷, 보석, 시계, 외형, 장비, 차, 집 등등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부 전체라든가 신분 아니면은 뭐 권력, 또 지식이나 그런 여러 가지 학식 이런 거를 막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물어봐서 대답하는 건 자랑이 아니지만은 누가 물어보거나 뭘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은연중에 이걸 계속 어필하는 거, 이런 거는 역으로 해석하면은 그게 없어서 나오는 결핍의 발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지인은 과거 1990년대 말에 이제 여자 멤버인데 타워팰리스가 건설되고 나서 한국의 주상복합 붐이 불어가지고 전 국민이 타워팰리스를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마치 뭐 얼마 전에 아리팍이나 원베일리 같은 것처럼 반포레미안 지어졌을 때처럼 막 엄청 유명해진 그런 단지, 뭐 트리마지 같은 그런 단지였는데, 거길 지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딱 뚜벅뚜벅 오더니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꺼내가지고 자기 얼굴에 빡 들이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에 자기 타워팰리스 집 주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타워팰리스 산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걔가 타워팰리스 살고 있는 게 그게 자기 집이었겠냐고요. 부모님 집이었지요. 어쨌든 그걸 받으신 분은 이 세상에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지, 약간 이러면서 그때를 넘어갔다고 하는데, 물론 남녀 간에는 무언가를 위해서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겠지만은, 이게 남녀 문제가 아니라 약간 사회생활로 범위를 넓혀버리면은 자, 이런 부, 학식, 권력, 인기 이런 외형적인 거를 계속해서 자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좀 허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본성을, 그 본질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홉스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큰 기쁨과 좋은 기분은 자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을 주변에 얼마나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비교했을 때 자기를 높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IT 회사 대표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는데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더 큰 부자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처럼, 주변에서 웃재워 주면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요, 기쁨을 느끼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허세, 허영 이런 거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에게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것 이상의 기쁨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요. 근데 그 어떤 상처도 허영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만큼 아프지는 않다, 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네카라는 철학자도 이런 말을 하죠. 아무도 오랫동안 가면을 계속해서 쓰고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가려도 결국 본성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신의 결핍이나 허세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허세를 지향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는 못난 척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차라리 못난 척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친구 사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생활이든 인간관계 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난 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때로는 못난 척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못난 사람이 더 순수하게 인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너무 뛰어나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을 늘 옆에 두고 있기보다는 그냥 자기를 더 빛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인간의 이제 양면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때로는 못난 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비밀을 되도록이면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 솔직함이라는 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육이 만든 허영심. 이것도 이제 명문인데 강효수 박사님 글을 잘 써. 처음 혹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속마음부터 털어놓는 거는 자기가 되게 태만하다는 거를 어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친밀하다고 무조건 속마음을 다 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친밀할수록 속마음을 말했을 때 관계가 금방 깨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자신의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또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니체는
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낮에 10번씩 웃고 좀 명랑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좀 웃음을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소위 서양 철학의 시조색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좀 그랬습니다. 근데 니체는 그 관념을 극복을 하죠. 웃음이 갖는 의미를 이제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고 웃음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욕망을 다루는 부분에서 재화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 책의 11장 욕망은 인간관계론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16가지 챕터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관심 있는 주제부터 먼저 읽어도 될 정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쭉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있어서 첫 번째 좀 문제점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얘기하고 책 전반적인 서사는 있지만 개별 챕터에서도 그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챕터를 읽으면서 조금 감동받은 부분이 이런 건데요. 자기의 경험적 사고관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책을 한 권 읽어가지고 마치 막 엄청난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도 마찬가지고 올해 저희가 채북스 코너를 통해 가지고 소개한 책들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양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양서를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이 양서를 접했을 때 소위 그 양서의 금사빠, 금방 사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금사빠가 되게 되면 그걸 맹목적으로 그 메시지를 추앙을 하게 되고 비판적 사고관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위 양서일수록 책의 권위에 그냥 굴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책 읽기가 가장 안 좋은 책 읽기라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하고 있죠. 국내에 사례도 있어요. 국내에 소위 이런 엔지니어링 업계가 내수 산업에서 해외 산업으로 바뀌게 된 건 2000대 초중반에 어떤 국내 대표적인 어떤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경영진이 이런 혁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유명해가지고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했던 기자 중에 한 분이 사석에서 저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을 만나면 이런데요. 자기 책 너무 많이 읽었다. 일단 자랑으로 시작을 했죠. 책을 너무 많이 읽었다는 그 자랑으로 시작한 것부터다가 뭔가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일단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깨달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어필을 했다는 건데, 기자분들 사람 정말 많이 만나다 보니까 위화감을 금방 느끼거든요. 그걸 저에게 이제 사석에서 얘기한 게 그게 벌써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처음 들으면서 그런 위화감이 왜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 회사는 해외 저가 수주 뭐 이런 게 밝혀지고 실적도 뭐 나락으로 갔지만은 주가도 소위 나락으로 가게 되고 그게 후폭풍이 너무 크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산업 자체에 그 씨를 말리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도 지금 비판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만 다 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위험한 경영진이 있었을 때 그 위험하다는 게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체화하고 습득하고 자신의 현실적 경험을 접목시키면서 그거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정말 많이 안 읽는 사람이 그냥 책 몇 권 읽어가지고 그거에 금사빠가 됐을 때가 진짜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박수가 크다고 좋은 연주가 아니고, 뭐 저희도 그렇지만 조회수가 높다고 이제 무조건 좋은 영상은 아니고, 또 인기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사람이거나 좋은 뭐가 아닌 것처럼 항상 외형이랑 이런 본질이랑 현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많이 팔렸다 아니면 많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권위에 저항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를 던진 게 좋았습니다. 불안의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의 끝에서 니체는 총 16개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16개 주제는 이런 겁니다. 후회, 고독, 우울, 욕심과 허영, 증오와 원한, 진실과 주장, 결혼, 우정과 사교, 운명, 인식의 문제, 욕망, 긍정, 본성과 성격, 신체와 정신, 개성, 교양,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우리 방금 영상은 뭘 했죠? 겨우 2개 한 겁니다. 챕터 8하고 챕터 11번 2개를 소개한 거고요. 저는 이 책을 잡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읽었습니다.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공돌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철학가적인 마인드라든가 이런 방식의 인문학적 접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책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재밌게 썼거든요. 그리고 저자 스스로가 뒤에 자기 책의 권위에 저항하라는 말을 쓴 걸로 굉장히 솔직한 저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채북스는 또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